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오늘은 조선 중기 때의 시인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의 시 한 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선생은 그림 그리는 재주도 있어서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자화상 두 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키가 작고 통통하고 성격은 굉장히 호기롭고, 선생의 시는 날씨도 겠다 흐렸다 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라며 이익을 쫓는 인간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풍자한 시 사청사우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가 50줄이 되어서 5살 어린 나이에 궁전에 초대되어 갔었던 일을 읊은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선생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스스로 글을 뗐고 3살 때는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했대네요. 그 시 중 하나로 그의 유모가 맷돌에 보리를 가는 모습을 시로 옮긴 것이 있는데요. 그의 시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보시면, 무우 내성 하철에 비도 안 오는데 천둥 소리가 어디에서 울리나, 황운 편편 사방분 누런 구름이 점점이 사방으로 흩어지네. 요즘은 믹서기가 생겨서 잊혀가는 물건이지요. 화면에 보이는 게 맷돌인데 어이를 돌리면 돌가는 소리가 나죠. 어린 매월당의 귀에는 그 소리가 천둥치는 소리로 들렸나 봅니다. 그 소리가 나더니 아래로 보리가 갈려서 거품처럼 나오는 모습이 마치 구름이 흩어지는 모습과 같다고 표현한 거죠. 어린아이의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고 비유도 훌륭합니다. 더욱이 5살 때는 대학과 중용을 깨쳤다 하고 글솜씨도 이렇게 대단하다니 당연히 장안의 소문이 돌겠죠. 급기야 그 소문이 궁궐에까지 전해져서 당시 세종대왕은 경암 허조를 불러 알아보라고 하셨답니다. 하양허씨 허조는 당시 66세의 나이로 예조판서와 우의정 등을 역임했었던 명신이었어요. 그는 노구를 이끌고 몸소 매월당의 집을 찾아가서 5살 어린애를 테스트합니다. 허조는 내가 늙었으니 늙을 노자를 넣어 한 구절 읊어봐라 했답니다. 그러자 시습은 대뜸 노목 개화 필불로라고 했습니다. 노목, 늙은 나무에 개화, 꽃이 피었으니 필불로, 반드시 늙은 것은 아니요 라는 거죠. 신통방통하지요. 글솜씨는 기본이고 어린애가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죠. 게다가 늙은이를 위로할 줄도 아네요. 가히 생이지지라고 할 만하죠. 허조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세종대왕이 어린 시습을 궁으로 초대합니다. 시의 제목은 따로 없어서 시어로 사용한 금전, 쇠금, 집전, 황금, 궁궐이라고 붙였습니다. 시의 형식은 한 구에 5자로 되어 있고 2개의 절구로 되어 있어서 오언 율시입니다. 율시는 수연, 하면, 경연, 미연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의 끝자를 도포포, 터럭호, 털모, 잡초호로 해서 종성의 오자로 운을 맞췄죠.
먼저 내용 읽어보시면 아주 어릴 때 불이 나게 황금 궁궐에 갔더니 영릉께서 비단 두루마기를 내려주셨다. 승지가 불러 무릎 위에 앉히시고 한가는 글씨를 써보라고 권하셨네. 진짜 영특한 아이라고 다투어 말하고 봉황같이 기이한 천재가 나왔다고 다투어 보았으니 왕족이 갈려 영락한 늙은 쑥대머리가 될 줄 어찌 알았겠는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가시지요? 그럼 한자의 음과 뜻을 사귀면서 선생이 5살 때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읽어보시죠. 첫 번째 수연입니다. 이야기의 서두를 열고 있죠. 소소 추금전 영릉 사금포. 어렸을 때 불이 나게 황금 궁궐에 가니 세종대왕이 비단 두루마기를 내리셨다. 소소, 적을 소, 작을 소. 요 소자는 나이가 적은 것, 그리고 뒤에 소자는 덩치가 작은 것. 나이도 어리고 몸도 작았던 어렸을 때를 말합니다. 어렸을 때 추, 종정걸음 추. 중요한 일이 발생했거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긴장된 마음으로 서둘러 빠르게 걷는 모습이에요. 논어 게시편에 보면 공자가 정원에 서 있는데 아들 리가 그 앞을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글귀가 있죠. 어른 앞을 지나갈 때는 얼른 종종걸음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애어른이 없는 세상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폰 보느라 어른이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 되었죠. 금전, 세금, 집전에서 황금 궁궐. 궁궐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볼 때 이 궁궐은 황금으로 만든 집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소소 추금전. 어렸을 때 황금으로 만든 궁궐에 달려갔었지. 왕의 부름을 받고 아주 급하게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겠죠. 왕에게 초대를 받았으니 일생일대의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죠. 영릉 사금포. 영릉, 꽃불령에다가 묘지 능자인데요. 영릉은 조선 4대 왕인 세종과 부인인 소헌 왕후 심씨의 무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능호지요. 옛날부터 왕이나 고위직 인물의 묘소에는 특별하게 명칭을 붙여서 그 인물의 그 위상이나 업적을 기억하게 했죠. 여기서 부득이 세종대왕을 능호인 영릉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통치와 그 문화적인 공헌을 부각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도 보고, 묘월당과 세종과의 인연을 읽을 수도 있겠어요. 영릉, 세종대왕이 내릴사, 하사하다. 왼쪽에 조개패 부에 역자는 위에 날 일자고 아래가 달 월자의 합자입니다. 그래서 햇빛과 달빛이 아래로 내리쬐는 모양을 따온 거예요. 패자, 돈, 금품이죠. 돈이나 어떤 물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다. 하사하다입니다. 그래서 영릉이 세종대왕이 하사했다. 무엇을? 금포, 비단금, 두루마기 포, 도포포예요. 비단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하사했다. 보통의 평민이 궁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는 그에 맞는 벼슬을 주고 궁중 행사나 의식에 참여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을 하사합니다. 격을 높여서 궁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궁의 권위와 또 해당 인물의 그 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어린 매월당 입장에서는 왕에게 선택받았다는 기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에서는 어렸을 때 선생과 세종대왕과의 인연에 대한 추억을 읊고 있죠. 소소 추금전, 어려서 황금궁궐에 달려갔더니 영릉사금포, 세종대왕이 비단 두루마기를 내리셨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선생의 재능을 평가하는 장면이에요. 지신 호상슬, 승지가 불러서 무릎 위에 앉히고 중사 권휘호, 환관이 글씨를 써보라고 권하셨다. 지신, 지신은 왕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돕는 고문 역할을 하는 고위관리로서 승지입니다. 승지가 호, 불렀다죠. 부를 호, 어린 매월당을 부르는 거죠. 또 상슬 하면은 상은 오르다, 윗상자죠. 무릎슬, 무릎 위에 올려놓다. 승지가 5살 어린아이를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서 무릎 위에 앉히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로 선생의 재능이나 잠재력 등을 존중하고 특별히 대우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죠. 선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겠습니다. 중사 권휘호, 중사는 일명 환관이라고 합니다. 지신이 왕의 정책을 결정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 이 환관은 그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업무가 주가 되겠죠.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관은 권하다, 휘호, 휘두를 휘, 터럭호인데요. 붓호입니다. 그래서 휘호 하면은 글씨를 쓰거나 그림 그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환관이 시습에게 글을 쓰라고 권하다. 호, 부르다 해서 권위에 뉘앙스를 주고요. 권자는 권하다, 차이가 있겠고요. 대꾸죠. 승지는요, 선생을 무릎에 앉혀놓고 신중하게 그의 재주를 평가하는 장면이고, 환관은 지필목을 주면서 선생이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입니다. 아주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때 시습이 무슨 시를 지었을까요? 당시에 지신사, 즉 승지 박이창이 어린 김시습을 승정원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동자지학, 동자의 학문은 백학무 청공지말, 백학이 푸른 창공의 끝에서 춤추는 것 같다. 고 운을 띄니까 어린 긴 시습이 성주지덕 임금의 덕은 황룡 번 비해지중, 황룡이 솟구치는 바다 속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답니다. 기가 막히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이어서 승지 박이창이 다시 묻기를, 강이 있고 작은 정자 아래에 빈 배가 메어져 있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는데 시를 지을 수 있는가?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시습이 잠시 생각하더니 소리내서 읊기를, 소정 주제 하인제 라고 했대요. 소정, 작은 정자,
주, 배에 제, 실을제예요. 실려 있다. 하인제, 어떤 사람인, 어떤 사람이 제제, 실려 있는가. 그러니까 작은 정자와 배 안에 누가 있는가 라고 대답한 거죠. 시습은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깊이가 있죠. 어린아이의 소견이 아닙니다. 보통 그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시를 지을 텐데 시습은 그 안에 누가 있는가에 초점이 있어요. 승지 박이창은 너무나 기특해서 시습을 무릎에 앉히며 그렇다면 네 이름을 넣어서 식구를 지을 수 있겠는가? 또 물었답니다. 그러자 또 시습은 레시 강보 김시습 했대요. 레시 올 때에는 즉 태어날 때에는 강보 포대기 강 포대기 보예요. 애기 포대기에 두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 때에는 포대기에 쌓인 김시습 김시습이지요. 예, 말하자면 자신이 이렇게 대단하지만 자기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태어날 때에는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요. 예, 이거는 마치 어른이 말하는 얘기죠. 그죠? 예. 이 시 내용을 보고 난리가 났겠죠. 다음 세 번째 경연이에요. 경도, 지인영물, 쟁첨, 출봉모. 진짜 영특한 물건이라고 다투어 말하고 봉황같이 기이한 천재가 나왔다고 다투어 우러러보았네. 경도, 다툴 경, 말할 도, 다투어 말하다. 이 경자는 위에 설립자에다가 아래가 형자인데 원래 갑골문에서는요 사람 인자에 노예 신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귀족들의 여흥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싸움 붙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양을 따온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서로 다룰 때 서로 겨루고 비교하는 그런 의미의 경쟁 혹은 경합의 의미의 경자입니다. 요 도자는 동사로 말할 때는 말할 도예요. 말할 도. 서로 입을 모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최대의 찬사를 늘어놓는 것이죠. 진영물, 참진. 요 진짜는 부사로 정말로 진짜로 영물, 영특한 물건이다. 와 진짜 천재네 하면서 서로 지금 놀라서 감탄하는 장면이에요. 쟁첨, 다툴쟁, 쟁자는요 경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가 손톱 조이고 아래는 손수자예요.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모양이죠. 실력을 겨루는 게 아니라 충돌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라든가 어떤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논경이라고 하네요. 논쟁이라고 그러죠. 좀 강한 대립이나 갈등 같은 것을 의미할 때는 쟁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첨자는 바라볼 첨, 눈목자이죠. 볼 첨이에요.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면 막 자리를 다퉈야 되잖아요. 그래서 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뒤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막 비켜 하면서 자리 싸움하는 그런 이미지죠. 예, 그래서 다투어서 보려고 하다. 무엇을? 출봉모. 출, 나오다죠. 나갈 출. 봉황봉. 이 봉황이라는 것은 전설적으로 고대로부터 상서롭고 신성한 어떤 신령스러운 영물에 속하죠. 앞에서의 영물은 인간끼리의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김시습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영물이고 뒤에 봉은요 인간과의 비교가 아니라 희귀한 것, 보통의 인간을 넘은 귀한, 드문, 다른 이런 식의 의미의 봉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털 모자를 넣었죠. 예, 봉황의 털이 나왔다.
봉황의 특징이 소리도 있겠고 그 아름다운 깃털의 모양도 있겠고 한데, 털이라고 굳이 말했다고 한다면 물론 봉황의 털이 귀하고 드물고 색도 아름답겠지만요, 이것은 아마도 선생이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의 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출봉모, 천재성을 보이는 것을, 그 천재성을 나타내는 것을 쟁첨, 서로 자리를 다투면서 본다는 의미예요. 이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겠죠. 앞에서는 막 입으로 온갖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칭찬하는 것이고, 뒤에서는 막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자리를 다투는 장면입니다. 경도 진영물, 진짜 영특한 아이라고 입을 다투며 말하고, 쟁첨 출봉모, 봉황같이 기이한 천재가 나왔다고 자리를 다투며 보았네. 이렇듯 모두 입을 모아 칭송을 하니 세종이 전해 듣고는 하교하기를, 내가 친히 보고 싶으나 세상에서 알면 놀라울 것이 염려되니 집에서 그 아이의 재주를 감추고 가르치라. 학문이 성취되면 장차 그를 중용하리라 라고 약속하며 비단 50피를 하사하였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후일에 부를 것을 약속한 것이죠. 잠깐 여기서 세종이 시습의 재주를 감추라고 하였지요. 여담이지만 혹시 팔불출 중 하나가 자식 자랑인 거 아시나요? 삼국지에서 조조의 막내 아들 조충이 위의 세 형들보다 유난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해서 조조가 자신의 뒤를 조충에게 물려주려고 했대요. 기라성 같은 형들 앞에서 사마중달, 사마의를 삽으로 삼아주는 등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사마의가 내심 걱정합니다. 결국 조충은 그의 맏형인 조비에 의해 살해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해하시죠? 네, 마지막 미연이에요. 언지 가사체, 영락 노봉호. 왕위가 교체되어 영락한 늙은 쑥대머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언지, 어찌 알지, 어찌 알았겠는가. 가사체, 집가, 일사, 교체할 체. 가사는 왕가지요. 왕가가 바뀌다. 왕가가 교체되었다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이 다음에 커서 보자고 했던 세종이 붕어하시고, 그 맏아드님인 문종도 병안으로 가시고, 이제 또 그의 아들인 단종조차도 수양대군에게 자리를 뺏겨서 쫓겨났죠. 선생의 눈에 세조는 선대가 했던 백성을 위한 정책이라거나 과학문화의 발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서 체제를 유지할 생각밖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은 이제 자기가 나아갈 자리는 없다고 절망했지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왕위가 교체된 역사적인 사실을 가사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무력함, 무능함, 이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전혀 꿈조차 꾸지 못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락 노봉호. 영락, 떨어질 영, 떨어질 락. 이 영락은요, 보통 초목의 잎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모양을 말하는데, 권세,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서 보잘것없는 모양도 영락이라고 하죠. 왕위가 교체됨에 따라서 누구도 그 옛날에 그 선생의 그 화려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선생을 찾지 않지요. 이런 자신의 신세를 지금 영락이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노봉호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늙을 노. 이 시를 지은 당시 선생의 나이는 50대라고 했죠. 물론 나이상으로도 늙었겠지만 선생은 세종의 승하와 단종 폐위 사건으로 인생이 꼬이면서 세조에 대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속세를 떠나서 출가한 자신을 꿈꾸다 죽은 늙은이 몽사노라고 부르라고 했답니다. 해서 이 노자는 단순히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허망한 꿈을 쫓다 늙어버린,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저 어렸을 때에 품었던 그 꿈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낸 정말 한심한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인생을 너무도 허망하게 살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노자로 읽으시면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봉호. 이 봉자는 쑥봉자의 잡초줄기 호자예요. 쑥봉자나 요 잡초줄기 호자나 둘 다 거칠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하게 자라는 그런 식물 종류입니다. 먼저 이 쑥봉자를 파자해 보면 풀초변에 만날 봉자의 합자지요. 이 봉은 보통 날아다니는 쑥이라고 해서 비봉이라고 한답니다. 주로 빈터나 황무지, 척박한 땅, 길가,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개망초 종류를 말한대요. 그래서 이런 쑥들은 뿌리가 얕고 가지는 많고 줄기는 약해서 특히 가을이 지나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바람에 부러져서 들판을 굴러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길 가다가 만날 수 있는 풀이다 해서 요 만날 봉자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 호자는요, 풀초변에 노풀 고자의 합자지요. 이삭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높이 덩그랗게 남은 지푸라기 혹은 볏짚, 잡초를 말합니다. 아무 데서나 잘 자라고 쉽게 퍼지는 식물들. 특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시들어가는 모습이 아주 초라해서 사람으로는 생기가 없고 늙고 쇠한 노인을 표현하거나 문학적으로는 황폐하거나 이런 상태를 묘사할 때 요 호자를 쓰지요. 선생은 당시 그 피바람 부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세조의 왕위 찬탈을 규탄하고 항거하면서 사육신의 주검을 마무리하고 여전히 세조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조롱했지요. 아마도 선생은 자신의 그 강인한 의지와 저항정신을 쑥과 잡초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쑥처럼 바람 따라 떠도는 신세로 부수수하고 헝클어진 머리 모양, 삐죽한 쑥대의 이미지로 자신의 무기력하고 아무 의욕도 없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고독감을 선생의 말년 모습을 이 봉호라고 표현한 듯합니다. 정리하면 자신이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왕실의 변화, 그 왕위 교체로 인한 자신의 그 쇠락해버린 삶, 그 현실을 제3자적 입장에서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두고 있습니다. 언지 가사체, 영락 노봉호. 왕위가 교체되면서 영락한 늙은 쑥대머리가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이상으로 김시습의 금전, 황금궁궐 감상해 보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돌아보면 5세 신동으로 불리면서 꿈 많은 유년 시절을 거쳐서 16세 때 결혼을 했지만 순탄치 못하다가 18세 때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키자 절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송강사로 출가해서 세상사 다 잊고 학업에 전념했는데 급기야 21세 때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그나마 남은 한 줄기 희망도 사라졌지요. 선생은 3일을 대성통곡하며 읽던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광기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기를 인정해준 세종대왕을 알할 날만 기다리며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인 단종까지 잃었으니 이제 자신이 세상에서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엄청난 충격과 좌절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선생은 수양의 찬탈을 규탄하며 억울하게 죽은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지요. 이후부터 그는 전국을 유람하며 시름을 달랩니다. 그러던 중 29세 때 세조의 부름을 거역하지 못하여 잠시 불경 언해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10여 년간 경주의 금오산실에서 집거하면서 많은 글을 남깁니다. 37세 때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상경하여 현실 정치에 참여하면서 환속해서 안씨와 결혼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1년도 안 되어 사별을 하게 돼요. 이어서 다음 해에 폐비윤씨 사건이 터지자 다시 무상함을 느끼고 무량사로 출가해서 10여 년 불도에 매진하다가 59세에 병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인생 허망하지요. 이 사진은 충남 외산면에 있는 선생의 부도예요. 이 사이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김시습의 사청사우 마지막 글에 전한원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기쁨을 구하려 한다면 평생 얻을 곳은 없다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그 인생에서의 무상함을 유불도 삼교를 가리지 않고 도를 찾아 매진한 구도자였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도를 찾아 살았던 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그럼 전체 같이 읽어보시며 정리하죠. 소소 추금전 어려서 황금 궁궐에 달려가니 영릉사 금포 세종께서 비단 두루마기를 내리셨지. 지신 호상슬 승지가 불러 무릎 위에 앉히시고 중사 권휘호 판관이 글씨를 써보라고 권하셨네. 경도 진영물 입을 다투어 진짜 영특한 물건이라고 칭찬하고 쟁첨 출봉모 봉황같이 기이한 천재가 나왔다고 다투어 우러러보았네. 언지 가사체 영락 노봉호 왕위가 교체되어 영락한 늙은 쑥대머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예,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상으로 매월당 김시습의 금전 황금궁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